KHL의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경이로운 개막 20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CHL 챔피언스 하키 리그는 32강 조별리그를 마치고 16강 대진이 확정됐는데요. 오늘은 KHL과 CHL의 올 시즌 현재 상황을 짚어봅니다. NHL에서는 약체로 예상됐던 팀들의 초반 이변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올해로 팀 창단 50주년을 맞이한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올 시즌 첫 홈경기로 치러진 워싱턴 캐피털스와의 경기는 어땠을까요?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7-2018 안양 한라와 대명 킬러 웨일즈가 나란히 연승을 달리면서 순위를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하이원도 7연패 끝에 승리를 거두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18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118회 출발해봤습니다. 오늘은 10월 16일 월요일 오후에 녹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박힘찬 PD, 이현섭 기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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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의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10월 시작하면서 코리아 리그다, 아시아 리그다 일정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시간 금방 갑니다. 오늘 이 녹음 끝나면 조금 한숨 돌릴 수 있을까요? 제 3주 동안 진짜 잠을 거의 2-3시간씩 자면서 하루도 못 쉬고 왔는데요. 예, 오늘 라디오까지 하면은 근데 아직 못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밀린 게 있다면서요? 예, 밀린 숙제들이 많아가지고 밀린 것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있다면서요? 네, 막 전화도 오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난리 났더라고요. 영상 언제 올라오냐고. 예, 그래서 몸은 하는데 지금 일단 요번 주까지만 빡세게 하고 또 대명 하이원 대명전 끝나면은 좀 한숨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5주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하. 5주년. 저희 온더스포츠 5주년이 10월 말이죠? 네, 10월 31일. 네. 5년 전에 저희가 팟캐스트로 처음 시작을 했죠. 5주년 뭐 특집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구상을 하고 있으니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있습니다. 뭐 주변에서 여기저기서 후원 상품 뭐 이벤트 상품으로 쓰라고 막 이렇게 막 협찬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 팬분들이 직접 나서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구단분들 잘 듣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구단 관계자 여러분, 이 방송 듣고 계시다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는 게 아니니까요. 다 우리 이렇게 아이스하키 팬 여러분께 나눠드리고 좀 더 갈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같이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출발해 보죠. 여러분의 댓글 먼저 봐야겠죠? 팟빵 댓글입니다. 오늘도 와주셨습니다. SY더맨님, 하이원 하이라이트 영상 보는 거 관련해서 저번에 언급해 주신 거 같은데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이게 뭐죠? 이게 아시아리그 영상 볼 수 있는 권한 뭐 중계 관련해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거에 대한 보충 질문이신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군요. 저도 이게 무슨 내용을 제가 어떤 언급을 드렸는지 이게 잘 연상이 안 돼서 하이원 같은 경우 그러니까 국내 세팅 같은 경우에는 뭐 오픈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계를 하든 아니면 뭐 영상을 올리든 취재를 하는 거에 있어서는 서로 간에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뭐 같은 날 열렸었잖아요. 한라나 대명하고. 그래서 뭐 제가 몸이 하나라서 둘 다 뛸 수는 없어서 이제 후배 카메라 하는 감독님을 모셔서 부탁을 드려서 촬영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고요. 하이원 것도 많이 밀렸네요. 이거 언론 편집해서 올릴 때는. 우리나라 세 팀 홈 경기는 오픈돼 있다. 일단 촬영이 가능하다. 그렇기 그래서 때문에 저도 하이원도 가능하다. 저도 욕심에 국내 세 팀 이렇게 오픈돼 있으면 다 해서 보는 게 특히나 하이원은 이제 볼 수 있는 루트가 많이 없다 보니까 맞아요. 한라나 대명은 자체 중계 또 저희가 중계를 하기도 하는데 하이원은 그래서 좀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답변이 만족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안양 한라 모처럼 대승을 거뒀다. 지난 시즌 모습 같아서 좋네요 하셨어요. 그리고 117회에도 5,000원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SY더맨님께서 이제 대표팀 선수들 차출 전까지 승점을 최대한 챙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잖아요. 대표팀 차출 안 한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11월에 이제 풀로 대표팀이 빠져서 그래서 11월, 12월 대표팀 차출되면
예. 없이 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냥 간대요. 왜요? 글쎄요. 갑자기 왜요? 갑자기는 아니고 이게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예. 지금 이제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 세 팀 다 여유가 없는 상황이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래서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또 굉장한 변수네요. 아시아리그 판도에 국내 세 팀 국가대표 다 빠지는 줄 알았는데 리그 다 뛴대요. 네. 2달 동안 그냥 공백 없이. 네. 근데 이게 맞는 거죠. 예, 이게 맞는 거죠. 중간에 네. 국제 대회가 있긴 있지 않나요? 있죠. 유로 챌린지나. 네, 어차피 챔피언스 근데 네. 내셔널 네. 브레이크 쉬는 거는 네. 모든 리그가 다 쉬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도 지금 11월에 유로 챌린지 한번 예정돼 있지 예. 않습니까? 그때만 이제 그렇죠. 출국을 하고 그것도 일정이 없는 예, 거. 뭐 근데 미리 이제 소집해서 진천에서 뭐 훈련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유로 챌린지 그런 부분은 뭐 작년이나 재작년부터 동의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사실 뭐 변수라고 언급드릴 수는 없고 사실 이게 맞는 거죠. 리그는 일정은 소화를 하고 어차피 또 단축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뭐 다른 뭐 축구나 뭐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항상 이제 리그 일정하고 대표팀 스케줄하고 이제 그런 조율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요 부분도 그거에 이제 일환인 것 같고 뭐 잘 됐죠. 리그에서 계속 이제 국내 세 팀을 있으니까. 응원하시는 팬분들에게는 아시아리그 쪽 팬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 전력 누수가 없다는 거는. 그렇죠. 이것도 새로운 변화네요. 뭐 기존에 당연히 11월, 12월 빠지는 걸로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SY더맨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재미있게 듣자님 모셨습니다. 최근에 대미형 생중계 잘 봤는데 화면에 시간 표시는 힘든 건가요? 프리블레이즈전 보셨는데 직접 휴대폰 초시계로 확인을 하셨대요. 그 네이버 댓글에 남동우님하고 같은 내용이신데, 네, 남동호님도 같은 분이신 것 얘기시죠? 같아요. 네, 휴대폰 초시계로. 예, 초시계로 그렇게 재서 여러분이 하실 일은 없을 것 같으니까. 예. 예,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를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그 첫 경기가 벅스전이었죠.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중계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장비가 말썽을 부리는 바람에 네. 예, 얘를 못 쓰게 돼가지고 내 경기를 풀로 시계를 못 돌렸죠. 그래서 시간 표시가 안 됐고요. 네, 다음 중계 때 다음 복구하는 중계 쪽으로 때는 일단 준비를 하나요? 예, 해야죠. 네. 예, 지금 돈은 돈대로 깨지고 욕은 욕대로 먹고 있는데 장비가 네. 고쳐줘야 될 텐데 이거. 네.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불편하셨을 텐데 일단 양해를 구하면서 보완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쇼온초이님 댓글입니다. 손 기자님 아빠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자녀분이 훌륭한 하키 선수 되시길 기원합니다.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은 하키 선수를 안 키운다고 손성호 기자님은 하셨던 그렇게 걸로 얘기하셨어요? 예전에 기억했는데. 아, 그래요? 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저희들한테 한 마디씩 다 해주셨어요. 네. 이현숙 기자님, 그 밴쿠버 골리 헬멧 귀 부위의 그 그림 다시 한번 찾아보시라고 진짜로 귀 그림을 그렸대요. 예, 한 말씀 주셨고요. 예, 그게 그 지난주에 언급드린 딱 그거 네. 맞더라고요. 예. 헬멧 위에 옛날 헬멧 쓴 것 같이 귀도 그리고 얼굴을 그린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박 PD님 골리 헬멧 페인팅 뭐 솔깃했다고 그때 그랬는데 예. 페인팅만 100만 원. 예, 알고 있고요. 참고하시랍니다. 이게 이제 물 건너오면은 여기 가격이 더 붙더라고요. 어. 예, 저도 다 알아봤죠. 예, 근데 100만 원. 엄두만 못 내고 있을 뿐입니다. 네. 네. 김하나님 저한테도 엠스플 샥스 중계 봤는데 대미형전이 훨씬 듣기 좋았어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힘이 나네요. 다음 달에 첫 아이가 태어나신대요. 미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상황이 바쁘시겠는데요. 출산 준비하시면 임신 마지막 주인데도 아내분께서 한라 경기를 예매를 해줬다. 이야, 이 아이스하키 팬분들은 이렇게 가족분들이 열의가 대단하시군요. 이렇게 막 예매도 해주고 막 결혼기념일인데 같이 막 아이스하키장 가고. 추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상상하기 힘든 그림들이 막 연출되고 있어요. 그 한라 블레이즈전 보셨는데 블레이즈 칭찬해주고 싶다고. 블레이즈에 승리한 대명도 칭찬합니다. 네, 하셨네요. 그리고 NHL 얘기도 주셨는데 골든나이츠 경기가 가장 인상적이셨대요. 역시나 지난주에 가장 인상 깊었던 NHL 장면 2개 꼽아주셨는데 야거, 트래블링 야거와 진짜 야거의 만남.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그 트래블링 야그르라고 지금 거의 뭐 20년 이상 NHL에서 활동하면서 NHL이나 뭐 KHL 뭐 많은 리그에서 활동하면서 야그르 선수가 저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야그르 저지를 하나씩 다 입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막 와가지고 경기를 관람하고 그런 분들이 옛날 전에 있었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부터 있었는데 올해도 그분들이 캘거리 딱 확정되자마자 그 아마 경기장 오셨을 거예요. 예, 같이 사진 찍은 게 돌더라고요. 그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네. 뒤에서 야그르 선 진짜 야그르가 나타나서 막 사진 찍고 네. 막 팬 회동의 시간을 갖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야그르 선수가 커리어가 기니까 이런 스토리도 만들어지고 재밌는 장면이 연출됐어요. 템파의 JT 브라운 처음으로 성조기에 인사할 때 손을 들었던 사건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재미난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한라 경기 직관 얘기 해주셨고 특별 소개해서 재밌게 보셨다고. 와인데이에 와인컵이 너무 작아서 갖고 있던 스타벅스 컵에 몇 잔 받아 먹었더니 완전 취했었다고. 와인에 취할 수 있어요. 그럼요. 네, 티켓값 본전은 이런 데서 뽑는 겁니다. 뭐 네. 와인데이 준다는데 네. 마음껏 즐기시고 가셔야죠. 네. 한라 경기 보신 얘기까지 댓글 감사합니다. 몬트리올 알로에치님 또 댓글이 있어요. 지난주에 보리우 얘기했는데 보리우 조롱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셨네요. 벨센터에서 홈 개막전 보셨군요. 이야 역시 몬트리올 팬 개막전 챙기셨네요. 40세이브 크로포드 엄청났다. 그러면서 뭐 드루앙, 세르가체프, 위동, 갈체니악 뭐 여러 명의 뭐 듀시엔을 영입할지도 두고 볼 일이다. 여러 명의 선수를 언급해 주셨어요. 아시아 리그도 자주 체크하신대요. 한라의 부진이 놀랍다. 대표팀에게도 안 좋은 사이클로 다가가는 건 아닌지 신경이 쓰인다. 그죠? 한라의 대표 선수들이 많죠. 걱정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헵스 시즌 초 행보가 실망스러우실 것 같아요. 아직 고작 5경기지만 케이리 프라이스의 성적이 참담하다.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데 너무 망가진 것 같다는 의견이세요. 요즘 되게 몬트리올이 득점이 안 터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들었는데 케이리 프라이스도 부진한가 봐요. 지금 뭐 몬트리올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득점이면 득점, 실점이면 실점 어느 하나에도 강점을 보이지 못하면 사실 득점 부분은 이게 좀 예전부터 지적이 되던 문제였고 라들로프까지 써놨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냥 그대로 그 불안 요소가 터지고 있는 가운데서 수비가 이렇게까지 안 좋아질 줄 몰랐습니다. 수비나 이제 골리 부분이요. 그래서 이제 뭐 덩달아 부진을 하면서 지금 몬트리올은 5경기에서 승점 3점이라는 거의 어떻게 보면은 최악의 초반을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시즌이 진행되고 있네요. 네, 몬트리올 알로에츠님 일하시는 레스토랑에 커크 뮬러 수석 코치가 와서 이야기도 하고 사인도 받으셨대요. 하지만 팀이 저 모양이라 그분 자리나 지킬런지. 마지막에 씁쓸함으로도 함께 끝났네요. 몬트리올 알로에츠님 댓글 감사하고요. 다음 댓글 문백님입니다. 대명이 감격의 2연전 수입. 올해 대명은 강팀 킬러인 걸까요? 흐흐흐 하셨습니다. 다 강팀이라서 대명보다 약팀은 없죠. 프리블레이즈 2연전 수입은 저 개인적으로도 약간 의외이자 기대 이상의 결과였어요. 뭐 살린의 버금가는 임팩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또 이제 홈에서 직접 치러졌고 직접 보신 분들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결과면 강팀 상대로 잘하고 있으니까 뭐 킬러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지 않을까요? 뭐 8개 팀 중에서 7개 팀이 다 강팀이니까요. 네. 대명 입장에서는. 대명 잠시 후에 대명 얘기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봄맘님 PATT님이신데 오늘 봄맘님으로 남겨주셨네요. 지난해 듣고 기뻐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원했던 포맷이 죄다 나왔습니다. 한 주간의 NHL 소식 정리 짧게라도 경기 리뷰 그리고 다음 주 주목할 만한 경기 추천까지 청취자들의 가려운 곳을 죄다 긁어주는 방송 사랑합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좀 더 많이 보고 하시려고 NHL TV 결제하셨군요. 비싼데. 결제하면 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많은 경기를 풀로 보려고 하신대요. 작년에 비하인더넷에서 우문현답 많이 받아서 어느 정도 이해된다 생각하고 경기 보는데 역시나 아직도 좀 하기가 어려우신가 봅니다. 질문 주셨어요. 워싱턴 템파베이전 페이스오프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현숙 기자님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하이스틱이었습니다. 이제 퍽이 공중에 뜬 것을 좀 스틱을 높게 들어서
그 파워 좀 진정시켜서 다시 컨트롤을 했는데 그런 거는 이제 하이스틱이기 때문에 근처에 페이스오프에서 다시 재개가 됐던 부분이고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핸드패스입니다. 핸드패스가 허용되는 것은 자신의 지역뿐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역 바깥 뉴트럴존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핸드패스를 하게 되면 또 근처의 페이스오프에서 이루어지기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이스틱, 두 번째는 핸드패스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에 보셨던 퍽 손으로 잡아서 내리는 행위와 뭐 방금 말씀 주신 상황과의 차이 뭐 이런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퍽을 손으로 잡아서 자신이 그냥 컨트롤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퍽을 손으로 잡았는데 그게 뭐 어떻게든 뭐 우리 편 다른 선수에게 패스가 됐다 이렇게 되면 핸드패스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면 또 근처에 페이스오프 지역에서 페이스오프가 연계가 돼요. 예, 아이스하키를 이제 보신 지 얼마 안 된 분이시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제 룰과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NHL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리그나 일반 아이스하키 경기에서도 충분히 자주 나오는 상황들이죠. 예, 더 많은 경기 보시려고 한다니까 경기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더 큰 폭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궁금한 것도 계속 올려주시면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은 비슷한 상황에 또 하키 팬분들이 계시니까 서로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울러 손상우 기자님 아빠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축하 감사합니다. 손상우 기자님 듣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축하해주고 계시네요. 레드불님 댓글이 있습니다. 기대와 달리 오일러스가 너무 못합니다. 야마모토 퍽치기에만 급급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 별로인 듯합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대 온도 스포츠는 대명 킬러 웨일즈 중심으로 컨텐츠가 꾸며지던데 특별히 대명을 위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사실 안양알라 경기를 이연섭 기자님의 해설로 들어보고 싶으시대요. 근데 대명 홈 경기만 중계가 되니까 매우 아쉽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이건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홈 경기 관련 그러니까 영상이나 중계에 관한 이제 홈팀들이 권한을 갖고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각 팀마다 이제 다 다른데 그거의 연장선상인 것 같고요. 저희가 대명 킬러웨이즈 중심으로 콘텐츠가 꾸며지는 거는 대명 킬러웨이즈가 계약을 했기 때문이죠. 네, 그렇고요. 올 시즌에도 함께 뭐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시작은 이제 대명 상무 시절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자체적으로 뭐 중계를 한다거나 영상 콘텐츠를 만든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왔고 대명 같은 경우에는 뭐 창단 때부터 해가지고 딱히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제 대명 쪽에서 먼저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온도 스포츠가 만들어내고 있는 콘텐츠를 대명 킬러웨일즈와 콜라보레이션 하는 건 어떤가라고 또 제안을 주셔가지고 그런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전혀 뭐 이렇게 제한을 둔다거나 뭔가 뭐 컨트롤이 있다거나 이런 거 없이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즐겁게 대명 관련해서 아이스하키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뭐 안양알라나 하이원과 계약이 안 됐다고 해서 안양알라나 하이원과 관련된 콘텐츠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안양알라 하이원 것도 생산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고 뭐 경기 영상 하이라이트 영상 올라온 것도 그거의 일환이고요. 그 밖에 뭐 선수들이나 아니면은 뭐 구단 팬분들이나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콘텐츠들을 항상 만들어내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몸이 하나라서 그 이상으로 안 나온다는 게 좀 제 한계에 항상 제 자체가 하고 있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양알라 경기를 이연섭 기자님의 해설로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는데 곧 이 기회가 옵니다. 11월 4일, 5일 대명 킬러웨일즈와 안양알라의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 이때 대명 경기 저희 중계하니까 한라 경기를 이연섭 기자님의 해설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렇게 되게 되네요. 또 한라 또 예전부터 많이 보았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짚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저희 올 시즌 중계 가장 큰 수혜자는 이연섭 기자네요. 팬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좋은 현상이죠. 여러분의 댓글 쭉 다 살펴봤습니다. 댓글 양이 많았네요. 근데 이게 한 줄 한 줄 저도 다 지나치기가 좀 어렵죠. 죄송하고 어렵기도 하고 뭔가 버리기 아까운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저희가 처음에 한두 개 올라왔을 때에는 이제 도저히 우리가 방송 시간 내에 소화를 못할 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버리자
좀 출연해자 이렇게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댓글이 늘어나고 하면서 이게 계속 또 이게 스토리들이 쌓이다 보니까 함부로 못 버리겠네요. 댓글 내용도 점점 재미있어지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다들 있어요. 이제 스토리가 쌓여가고 있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댓글 많이 주세요. 의견 질문 다 좋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하인더넷 118회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가 보죠. 오늘 이현숙 기자님이 다양한 레파토리의 주제로 잡아주셨고 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은 NHL 얘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KHL과 CHL 소식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먼저 KHL부터 볼까요? 야, 이게 스카 KHL의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 팀. 이 팀이 강팀인 건 익히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정도로 달릴 줄은 몰랐습니다. 개막 20연승을 했다고요? 예, KHL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 팀이 20연승, 개막 20연승이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남기면서 와. 예, 거의 뭐 KHL 지금 아직 독주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 지금 뭐 서부지구 1위는 물론이고요. 지금 20연승 이후로는 근데 좀 페이스가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 위에 3경기에서 1승 2패예요. 그런데 주춤하는군요, 약간. 그 2패도 연장에서 진 2경기이기 때문에요. 막 그렇게 막 승점에서 많이 손해를 보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은 소치였고요. 소치한테 잡힌 게 이제 연승이 끊기는 패배였고, 어제 같은 경우에 동서부 1위에 어떻게 보면 좀 빅매치였습니다. 아크바르스 카잔과 스카이 경기였는데 어쨌든 연장에서 아크바르스가 이기면서 지금은 뭐 연장에서 2패를 한 그림이고요. 어쨌든 포인트를 계속 따고 있어요. 그래서 승점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독보적인 1위고요. 2위와 3위는 역시나 뭐 또 KHL 서부의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체스카 모스크바와 요케리트 헬싱키가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르페도 이후로, 그러니까 4위 이후로 아래 5위부터 8위까지는 하루하루가 지금 계속 결과가 바뀌고 있어요. 로코모티브, 소치, 다이나모 모스크바, 세베스트랄 요 네 팀 같은 경우에는 한 경기 치르면 경기가 바뀔 정도로 굉장히 타이트한 순위 싸움이 서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스카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독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2위 이하의 순위는 뭐 계속해서 변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서부의 상황을 먼저 봤고요. 동부의 경우는 현재 순위 구도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부는 상당히 각축전입니다. 서부와 비교하면 약간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 아크바르스 카잔 방금 말씀드렸던 팀인데 지금 이 팀이 동부 1위고 43점이에요. 승점은. 그런데 이 팀을 제외한 2위부터 8위까지가 승점 6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2위인 아방가르드 옴스크가 38점이고요. 8위인 쿤룬 레드스타가 32점이기 때문에 여기도 한 경기 2경기로 계속 순위가 바뀌고 있는 그림이에요. 2위 밑으로는 혼전이네요. 네, 그런데 3위 바리스 아스타나가 그대로 지금 승점을 잘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항상 동부의 최강호 하면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되는 메탈루르크 마그니토고르스크 팀이 역시나 36점. 그렇게 상위권과는 아직 멀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아직 뭐 조금 더 잘하면은 충분히 최상위권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팀 순위를 봤고요. 개인 순위, 개인 기록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이것도 뭐 사실 스카 선수들이 독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어쩔 수가 없고요. 상위 5명의 포인트, 최상위 선수 중에 4명이 스카 선수입니다. 니키타 구세프가 32포인트로 1위, 일리아 코발추크 선수가 28포인트로 2위, 세르게이 시로코프 선수가 25포인트로 3위고요. 4위가 이제 또 이게 바리스로 이적한 린든베이 선수예요. 이 선수가 NHL 작년까지 뛰다가 올해 바리스로 이적을 했는데 이 선수가 포인트 전체 4위고요. 파벨 다슈크 선수가 5위. 이렇게 스카가 5명 중에 4명이나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팀 성적을 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면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결과입니다. 수비 포인트 1위 역시 스카의 패트릭 허실리 선수, 미국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좀 눈에 띄는 선수는 역시나 바리스 아스타나의 나이젤 도즈 선수입니다. 나이젤 도즈요? 예, 이 선수 하면 좀 많이 익숙하실 텐데 카자흐스탄 국가대표팀, 옛날에 또 NHL에서도 뭐 거의 한 20골 가까이
득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포텐셜을 가졌던 선수인데 지난번에 세계선수권에서 만났었죠. 그렇죠. 네. 뭐 우리나라랑도 경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 하키 팬분들도 많이 이제 익숙한 이름이실 겁니다. 그런데 18경기에서 이 선수가 18골 넣고 있어요. 경기당 한 공격수라고 골. 감안해도 한 경기에 한 골이란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라고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서 지금 바리스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나이젤 도즈. 대단한 페이스네요. 예, 골리를 또 살펴보면은 요케리트의 미국인 골리가 있습니다. 라이언 자폴스키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17경기에서 95.5%라는 말도 안 되는 세이브 성공률을 지금 선보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스카 또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사실 1위 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탯 상위 랭킹에 오를 수 있는 거고 레인저스 팬분들 지금 많이 기대를 하실 텐데 올해 스카의 주전 골리는 미코 코스케니엔이 아니라 이고르 셰스토르킨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선수가 15경기에서 95.4%라는 말도 안 되는 경이로운 세이브 성공률을 보이고 있어요. 사실 세이브 성공률이 92% 정도만 넘어도 상당히 준수함을 넘어서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 15경기, 17경기에 95%란 건 상당히 대단한 수치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눈에 띄는 골리는 아방가르드 옴스크의 골리인 도미니크 프루흐 선수예요. 이 선수가 체코 선수인데 19경기에서 94.2%로 또 이 선수도 만만치 않은 기량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아마 체코 대표팀 국가대표 골리로 선발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저는. 우리나라랑 만날 가능성이 풍기네요. 그렇죠. 뭐 이 정도 KHL에서 이 정도 성적을 올리는데 국가대표 소집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마 조금 이제 자폴스키나 프루흐 같은 선수 그리고 셰스토로킨 이런 선수들을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은 평창 올림픽에서 이 이름을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뭐 NHL 안 나오는 상황에서 KHL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은 각국 대표팀에 소집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 외에도 좋은 골리는 많았는데 이렇게 3명을 추렸는데 말도 안 되는 성적 3명을 추린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94%, 95%대를 유지하고 있는 3명입니다. 예, 뭐 항상 잘하는 뭐 코스체킨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을 여전히 건재하기 때문에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KHL 현재 리그 돌아가는 판도를 한번 봤고요. 다음은 챔피언스 하키 리그 CHL 소식입니다. CHL 같은 경우에는 32강 조별리그가 다 끝났다고요? 예, 32강 조별리그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16강 추첨으로 인해서 16강 대진까지 완벽히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예. 32강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제일 눈에 띄는 결과가 뭐냐라고 하면은 역시나 F조의 노티건 팬서스의 선전,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초반에 전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 팀이 잘하고 있다고 언급을 드렸죠. 근데 초반의 기세를 끝까지 결국 지켜냈습니다. 6경기 끝까지요. 예. 그래서 1위로 16강 확정을 했고 거의 1위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네, 거의 최초 거의 수준으로 거의 제일 먼저 16강 진출 티켓을 거의 처음 두 번째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따낸 팀이었어요. 그리고 또 보시면 DEL 팀, 독일 리그의 팀의 좀 선전이 눈에 띄는데요. D조의 아들러 만하임이란 아들러 만하임이나 G조의 레드불 뮌헨 이 팀이 정말 대단한 팀이라고 예전에 프리뷰 때 언급을 드렸었죠. 예. 근데 이 두 팀이 같이 1위를 확정을 지으면서 상위 라운드에 진출을 했습니다. 또 체크 엑스트라리가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여전히 좋은 흐름인데요. 코메타 브루노라든지 오체라르지 트르지네츠, 빌리 티그르지 레베레츠 같은 팀들이 상위 라운드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부터 강했던 팀들이 올해는 조금은 약해졌어요. 특히 부진한 게 핀란드 리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파라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옛날 파트리크 라이네 선수가 소속됐었던 팀이죠. A조 1위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잘 차지를 하면서 올라갔고 JYP 이베스켈레라는 팀이 있어요. 이 두 팀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 두 팀을 제외한 세 팀 칼파, 투르쿠, 헬싱키 요 세 팀이 모두 다 탈락을 하면서 두 팀밖에 16강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SHL 같은 경우에 또 어떻게 보면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의 리그, 이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는 최고의 리그라고 할 수 있는 SHL 팀인데 네 팀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플레이오프 챔피언인 HV71 옌셰핑 요 팀이 탈락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조금 나쁘지는 않지만 이 팀 입장에서는 좀 체면을 구긴 그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명성으로 봐서는
스웨덴 SHL, 핀란드 리가 팀들이 강세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됐지만 막상 지금 16강에 올라온 팀들 보면 리그별로 좀 고르게 16강 진출팀이 포진이 돼 있는 느낌이네요. 16강 대진 안내를 주실까요? 예, 뭐 이 팀들을 그냥 언급을 드리면 리그와 팀들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첨이 이루어졌고요. 16강이 JYP 이베스킬레 그리고 타파라 이 두 팀이 16강에서 맞붙게 됐습니다. 같은 리그잖아요. 그렇죠. 두 팀은 이제 리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좀 챔피언스리그 조추첨이랑 좀 다른 건데 같은 조라고 같은 국가의 팀이라고 다시 뭐 추첨하고 그런 16강에서 같은 국가 팀끼리 붙으면 안 돼. 이런 규정은 없군요.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 두 팀이 어떻게 보면 지금 또 핀란드는 몇 팀 안 올라갔는데 손해네요. 그렇죠. 하필이면 또 이렇게 붙게 됐어요. 예. 그렇게 돼서 핀란드 입장에서는 좀 핀란드 리그 팬무 입장에 좀 아쉽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메타 브루노 엑스트라 리가의 팀과 EV 추그라는 NLA 이제 스위스 리그의 팀이 맞붙게 됐습니다. SHL의 브리네스와 아들러 만하임이 그 다음 대진으로 확정이 됐고요. 오체라르지 트르지네츠 그러니까 엑스트라 리가 팀, 말뮤 SHL 이 두 팀이 또 만나게 됐습니다. 예. 다음은 EBL의 레드불 찰스부르크 팀과 SHL의 백셰르가 맞붙게 되었고요. NLA의 SC 베른 그리고 DL의 레드불 민헨 요 두 팀 간의 대결도 좀 인상 깊네요. 예. 그다음에 GSC 라이온스와 노티건 팬서스 뭐 이 팀이 노티건 팬서스가 이제 라이온스까지 잡아낼 수 있을까 하면은 이제 또 요거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팀이 또 베른도 잡은 팀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예. 마지막 대진은 빌리 티그르지 리베르레츠와 이제 엑스트라리그 팀이죠. SHL의 최강호라고 할 수가 있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빛나는 디펜딩 챔피언 프렐룬다가 만나게 됐습니다. 네. 이제 16강 홈앤드 어웨이로 두 경기씩 치르게 됩니다. 예, 뭐 사실 다들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좀 리그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원사이드한 경기가 나올 수도는 있지만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뭐 막 정말 뭐 스파르타 프라하 같은 팀이 뭐 말도 안 되는 정말 플레이오프 런을 이끌어내면서 잘했던 걸 보면은 좀 속단을 잃을 것 같고 좀 재밌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다만 또 이거 사실은 좀 마이너한 요소인데 혹시 레드불 자츠부르크와 레드불 윈헨이 16강을 돌파하게 된다면요. 레드불 팀들이 만나게 됩니다. 대진표가 그렇게 돼 있군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그것도 좀 가뜩이나 헬멧 그거 정신없이 만들어놨는데 더 정신없게는 양쪽 또 흥미로운 대진표네요. 그렇군요. CHL 챔피언스 하키리그의 현 상황도 봤습니다. 뭐 CHL 역시 KHL과 마찬가지로 결제하시면 다 볼 수 있고요. 유튜브에 하이라이트가 올라온다면서요? 예, 뭐 경기 끝나면은 막 수십 경기씩 팍팍 올라오더라고요 한꺼번에. 예, 지난 뭐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시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영상이 올라왔을 거예요. 그래서 뭐 하이라이트만 챙겨봐도 1시간 후딱 가기 때문에 네. 그쪽을 또 애용해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CHL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면서 한번 유튜브에서 하이라이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름 재밌습니다. 네. 자, 이현석 기자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소식 이제 NHL로 넘어갑니다. NHL 시즌 극초반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 팀당 5경기? 6경기 정도 치른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개막 첫 주 리뷰를 하면서 제가 이현석 기자님이 꼽았던 디비전 가상 최약체로 예상됐던 팀들이 뭐 첫 2경기 뭐 좀 더 지켜보자 했는데 지금 한 5경기 했는데 다 잘 나가고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뉴저지 디비전 1위, 애틀랜틱의 디트로이트 역시 그 4승을 했어요. 이미 토론토, 템파베이, 오타와와 나란히 하고 있네요. 지금 서부도 만만치가 않아요. 콜로라도 4승 2패 2위. 예, 엊그제 안양알라 경기장에서 김정민 팀장이 만나뵀는데 순위표를 이렇게 조용히 보여주시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김정민 홍보팀장님. 네. 콜로라도의 그 엠블럼이 새겨진 그 옷을 역시나 또 입으시고 기세등등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뭔가 하고 봤는데 순위표 제일 위에 콜로라도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나한테 다 콜로라도 하면서 엄지를 지켜 세운다. 축하한다고. 축하를 그렇게 많이 받으셨다고. 아주 기분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퍼시픽의 베이거스가 1위예요 또. 예. 이야, 5경기니까요. 좀 더 볼게요. 예, 좀 더 떨어질 팀 또 떨어지겠죠. 네. 조금 에드먼턴, 댈러스, 뉴욕 레인저스는 좀 기대 이하인 것 같고요. 그렇죠. 좀 뭐
특히 레인 그 세 팀이 좀 많이 기대 이하인데 댈러스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에드먼턴은 좀 계속 안 좋은 소식만 있는 것 같고 레인저스는 뭐 지금 영 좋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극 초반 판도를 보면서 이현숙 기자님이 가장 주목하시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그 팀들의 약진이 제일 초반은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디트로이트, 뉴저지, 콜로라도, 베이거스 다들 뭐 팀 컬러를 자신들의 팀 컬러를 잘 살리면서 승리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초반 이변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디트로이트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두 다 좀 세련된 플레이를 예전보다 좀 많이 다듬어진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전반적으로 팀이 다 좋아진 것 같고요. 예. 뉴저지 같은 경우에는 윌 부처 이 선수가 첫 5경기에서 8어시스트나 올렸어요. 그때 예전에 제가 뉴저지 하면서 말씀드렸던 선수인데 예. 이 선수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이제 들어와가지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첫 5경기에서 신인 수비수가 8포인트를 기록한 게 이 선수가 처음일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윌 부처, 뭐 니코 히시에나 그다음에 테일러 홀 같은 선수들이 다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뉴저지도 상당히 강팀으로 올라선 것 같고요. 콜로라도 같은 경우에는 안드레 게토, 뭐 듀셰인, 야쿠포프 같이 정말 스피드가 빠르고 마무리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공격을 극대화시키면서 또 초반에 공격적으로 판도를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좋고요.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마찬가지의 팀이라고 봐요. 좀 스피드도 굉장히 빠르고 모두 다 좀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좀 제임스 닐 같은 선수들이 지금 확 불타오른 딱 이랬을 때 좀 승점 많이 올려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베이거스도 얼마 전에 오늘 아침이었나요? 마르크 안드레 플레리 선수가 장기 부상자 명단에 올라갔죠. 엄청난 악재네요. 그렇죠. 뇌진탕으로 인해서 장기 부상자 명단에 올라간 상태고요. 이 선수뿐만 아니라 에릭 카울라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조나탄 마르체소 선수까지 모두 IR에 등재가 되면서 오늘 경기 상당히 힘들 거로 예상을 했었어요. 보스턴을 상대했거든요. 근데 뭐 바딤 시파초프 선수가 결승골 기록하고 올라오자마자 그렇죠. 그리고 말컴 수벤 선수가 또 뭐 1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그 PK 수반 선수의 동생입니다. 이 선수가 또 골리로서 1실점밖에 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는 계속 베이거스의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선수층이 두텁더라고요. 베이거스. 이야. 이 약체로 분류됐던 팀들이 계속 이 흐름을 이어갈지 언젠가는 진짜 DTD라고 꺾일지. 예, 뭐 과거에 많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몬트리올도 그랬고. 일단 이렇게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원래 또 NHL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다 아시겠지만 시즌 초반에 이제 시즌을 뭐 끝날 때라든지 초반이라든지 항상 정말 예상할 수 없던 애들이 막 올라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많은 케이스인데 평소 때도 한 팀 정도는 있었어요. 이 팀 뭐 답이 없다 이랬는데 뭐 작년 못하도 그랬고요. 그런데 뭐 너무 잘하고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네 팀이 끝까지 페이스를 또 지켜나갈 수 있을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트로이트, 뉴저지, 콜로라도, 베이거스 이 네 팀의 팬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대를 안 하고 이제 보고 계실 텐데 오히려 기쁨은 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NHL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오늘의 경기 리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현석 기자와 함께하는 경기 리뷰. 오늘 선택하신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현지 시간 10월 14일에 있었던 워싱턴과 필라델피아 홈 개막전을 준비했습니다. 필라델피아의 홈 경기였고요. 워싱턴과 필라델피아의 대결. 이 경기를 선택하신 이유부터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 사실 뭐 필라델피아의 50주년 홈 창단 50주년 첫 경기였어요. 이 경기가.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사실 지금 NHL에서 거의 지금 뭐 제가 알기로는 미네소타와 더불어 홈 경기를 가장 늦게 가지는 팀 중 하나였는데 지금에서야 지금 홈 경기를 가지게 됐죠. 그렇군요. 이 경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양 팀의 상황은 어떠했는지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원정팀 워싱턴 캐피털스의 상황은 어땠나요?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템파베이한테 지기는 했지만 승점을 1점을 딴 상황이었고요. 그 다음 경기였던 피츠버그에게는 졌습니다. 이제 3대2로 패배를 하면서 승점 못 땄고 하지만
이 경기 전날에 뉴저지랑 만났었는데 그 강팀 뉴저지를 5대2로 그냥 아주 손쉽게 제압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피츠버그 패의 흐름은 좀 만회한 상황이었고 다만 요 경기 전에 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수비 1라인을 담당하고 항상 좀 이제 워싱턴 수비에서의 큰 역할을 차지하는 매트 니스캐넌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또 장기 부상자 명단에 오르는 이런 좀 불운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백이 생겼네요. 공백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워싱턴이 기댈 곳은 역시나 알렉산드르 오베치킨 선수죠. 이 선수 뭐 계속 5경기에서 9골을 몰아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평창 안 오는 하늘 뭐 계속 풀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쿠즈네초프 선수 역시 마찬가지고 백스트램 라인 이 라인으로 어떻게 보면 뭐 내려갔다고 하면 내려갈 수도 있는 백스트램 라인까지 이제 뉴저지전에서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1, 2라인의 흐름 그리고 좀 전력에선 그래도 믿을 만한 이런 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은 괜찮은 시즌 행보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홈팀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는 어떤 상황이었나요? 4경기 원정을 다녀왔어요. 이 팀이.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원정과 내슈빌까지 딱 찍고 홈으로 들어오는 이런 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세너제이언 애너하임한테 승리를 거뒀습니다. 여기서 사실 3경기에 4점을 땄다는 건 굉장히 크고요. 예. 게다가 내슈빌과 같은 경우에는 지긴 했지만 난타전에 뭐 지긴 했고 마지막에 좀 뭐 3골을 연달아 먹히면서 지는 모습을 보긴 했지만요. 그래도 뭐 작년 스탠리컵 파이널을 손에 거머쥘 뻔한 팀을 상대로 이 정도 했다는 거는 그 전년도 필라델피아를 생각해봤으면 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팀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뭐 이번 워싱턴전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필라델피아 워싱턴 만나면은 정말 박이 터지도록 싸우는 두 팀입니다. 그리고 다득점 경기도 많이 나는 재밌는 경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것도 선정했다고도 할 수가 있고 좀 다득점 경기 얘기를 주셨는데 진짜 다득점 경기가 나왔어요. 이 경기 집중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스코어 8대2 승리팀은 홈팀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였습니다. 의외로 너무나 손쉬운 승리가 나와가지고 저는 좀 놀랐습니다. 그래도 약간은 이제 좀 치열한 승부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8대2까지로 이길 줄은 몰랐어요. 션 쿠트르에 선수의 골을 시작으로 매 피리어드 정말 착실하게 필라델피아가 득점을 했고요. 1피리어드 2골, 2피리어드 3골, 3피리어드 3골을 넣으면서 8점이나 득점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완승이라고 할 수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금은 의외의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양팀 걸쳐서 필라델피아는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워싱턴은 어떻게 해서 진 건지 이렇게 좀 구도를 잡아주셨네요. 먼저 필라델피아의 승인 첫 번째 어떤 얘기가 가능하실까요? 이 팀의 변화가 너무 지금 성공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는 팀의 넘버원 센터라고 하면은 딱 생각나는 선수 클로드 지루 선수가 있죠. 요 선수를 올해부터는 윙으로 쓰는 뭐 굉장히 좀 의외라면 의외의 결정을 지금 내렸어요. 그러면서 쿠트르의 선수가 이제 센터로 올라가게 됐는데 이게 1라인 센터로 이제 올라가게 됐는데 현재까지 아주 주요하게 먹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루 선수 같은 경우는 3포지션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공격 3포지션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왼쪽 윙으로의 전향을 한 것은 근데 오른손잡이거든요. 그거 생각을 해본다면은 파워플레이에서 오베치킨만큼이나 그쪽 지역에서 원타임 슛 득점이 상당히 많았던 선수가 지루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장기를 살린다고 보면은 왼쪽 페이스 오프 원 근처에서 원타이머를 올리기에는 오히려 좀 더 이상적인 위치로 갔다라고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쿠트르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 리그에 들어왔을 때부터 3라인 센터, 체킹라인, 투웨이 센터를 상당히 좋은 이런 활약을 해왔기 때문에 1라인으로도 뭐 전향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이런 그림이 전개가 됐고요. 야쿠 보라차크 선수의 공격 능력 하나는 뭐 정말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에서만 봐도 이 3명이 형성하는 1라인이 상당히 많은 공격 기회를 만들어냈어요. 뭐 어떤 슛 타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계속 공격 기회를 많이 만들어냈고 이 경기에서 이 세 선수는 도합 10개의 포인트를 올리면서 그야말로 필라델피아의 공격을 완벽하게 견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통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변화라는 게 뭐 선수가 뭐 대폭 바뀌어서 이런 게 아니라 기존 자원 안에서의 변화. 그렇죠. 그것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필라델피아의 승인 또 한 가지를 꼽아주셨네요.
1라인의 극명한 대비라고 하면 극명한 대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워싱턴 같은 경우가 사실 이기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어야 됐는데 워싱턴의 1라인이라고 하면 역시나 쿠즈네초프, 오베치킨 선수가 대단하잖아요, 여기도. 그렇죠. 예. 요 두 명이 이제 확실한 1라인으로 가고 있고 실제로 많은 득점을 하면서 팀 상승세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어떻게 막아내냐가 관건이긴 했어요. 그런데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 학설 감독이 어떻게 썼냐면은 필플라, 윌, 시먼즈 이렇게 2라인을 구성을 하면서 1, 2라인을 번갈아 이 라인과 계속 매칭을 했었습니다. 상대방 1, 2라인을 계속 1, 2라인으로 계속 막는. 그리고 필플라 선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수비 능력이 좋은 공격 능력도 좋지만 수비 능력 역시 뛰어난 센터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까지도 확실하게 잘 해내더라고요. 그리고 수비 같은 경우에도 앤드류 맥도널드 선수와 이반 프로보로프 선수 같은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기 때문에 1라인 선수를 맡고 있는 이 두 선수가 상당히 큰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뭐 샷블럭이면 샷블락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패싱 라인을 끊는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해줬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은 손쉽게 잘 막아냈고요. 필라델피아의 1라인 포워드 3명이 플러스 10이라는 숫자를 쌓아 올리는 동안 워싱턴의 1라인의 핵심인 두 선수는 마이너스 8이라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경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쿠즈네소프, 오베치킨을 무력화시킨 게 또 필라델피아의 승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워싱턴의 패인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쿠즈네소프, 오베치킨의 부진, 그렇죠. 막힌 거, 뭐 그걸 꼽을 수가 있겠고 또 다른 이유를 꼽아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 선수 공백이 이렇게 크게 작용할 줄 몰랐어요. 니스캐넌 선수의 공백이 너무나 컸습니다. 메울 수가 없었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부상으로 공백이 생겼다고 하셨죠. 그렇죠. 이 선수를 대신에 올라온 선수가 AHL에서 뛰었던 메디슨 보위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네스 선수라든지 뭐 크리스티안 유 같은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명으로도 전혀 이제 이 한 명을 메울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특히나 아주 메디슨 보위 선수와 네스 선수 요 두 명이 이루는 정말 뭐 나쁘게 말하면 삽질이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정말 이건 물론 뭐 금방 콜업이 돼가지고 피로감도 남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했었겠지만은 이 정도일 줄 몰랐고요. 특히 보위 선수 이 선수가 사실 저는 또 이 경기에 숨겨진 MVP라고 하면 바로 이제 보위 선수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상당히 필라델피아 선수급의 활약을 해줬어요. 퍽 컨트롤과 같은 쉬운 실수는 물론이고요. 1대1 상황에서 슈팅을 놓치는 이런 상황으로 세 번째 골까지 거의 내주는 그림을 이 선수가 사실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관여한 실점 리스트를 딱 말씀드리면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실점 4골이나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답이 없는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네스 선수 이 선수는 그래도 개막전부터 뛰었던 선수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올 시즌 개막전부터 뛰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마저 5번째, 6번째 실점에 상당히 관여되어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말 이 경기를 보고 이 선수의 공백을 대체 누가 메우지?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 공백을 메우지 못한다면 워싱턴이 생각보다 순위에서 많이 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맷 니스캐넌 선수 부상 지금 상황으로는 금방 돌아올 것 같지는 않은데 워싱턴으로서는 큰 걱정이 하나 생겼네요. 워싱턴과 필라델피아의 10월 14일 경기 리뷰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의 MVP를 꼽아주셔야 되는데요. 어떤 선수인가요? 물론 클로드 지루 선수가 4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다시금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 야쿠 보라체크 선수가 더 눈에 띄었다고 봅니다. 경기 흐름이 완벽하게 넘어오고 승부가 거의 결정이 지어졌던 느낌으로 가기 전까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선수가 바로 보라체크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의 왼쪽이면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이면 오른쪽, 뭐 완벽하게 휘저으면서 첫 번째 골이랑 세 번째 골을 사실상 본인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승패에 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점수에 많이 관여가 됐던 선수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보라체크 선수를 수훈 선수로 뽑고 싶네요. 야쿱 보라체크 이 경기의 MVP로 뽑아주셨네요. 워싱턴이 대패를 했습니다. 워싱턴 위기가 오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렵긴 한데요. 그리고 결과 자체도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뭐 전혀 희망이 없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뉴저지전 끝난 다음에 바로 날아온 백투백 경기였습니다. 그 부분은 또 약간을 생각을 하시다면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고 체력적인 문제가 있을 때 경기가 걷잡을 수 없이 상대 흐름으로 가기 시작하면 사실 뭐 돌리기 힘든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그런 부분을 피로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간은 뭐 이 경기 하나만 보고 좀 속당이 이르다고 보는데 뭐 더불어 1라인도 뭐 여전히 잘하고 있고요. 2라인 같은 경우에 백스트림 라인까지 조금 살아나는 이 경기에서도 백스트림 라인 같은 경우에 상당히 뭐 안정적인 모습을 계속 경기 끝까지 보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스캐넌 선수의 공백 이걸 어떻게 사실 메우냐 이건데 요것만 어떻게 좀 극복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순위권까지는 아직까지는 유지를 할 수 있지 않나. 니스캐넌 선수가 장기 부상자 명단으로 빠졌다는 사실은 최소 10게임 정도는 결장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음 10게임 그러니까 9경기 10경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쿠즈네소프, 오베치킨의 1라인, 백스트롬이 중심을 잡고 있는 2라인, 1, 2라인이 탄탄하니까 일단 뭐 기본적인 전력이 있으니까 강호의 면모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에도 여러 경기가 예정돼 있는데요. 뭐 경기 추천을 한번 해주셔야죠. 또 어떤 경기 주목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하이라이트는 디트로이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상 외 페이스를 보이고 있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입니다.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뭐 한 두 개년 연속 재작년이랑 그 전년도 연속으로 붙었던 템파베이와 디트로이트의 대결이 화요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경기를 시작으로요. 사실 애틀랜틱에서 분위기 좋은 팀들이 이번 주에는 많이 만나더라고요. 보니까 뭐 또 디트로이트는 이번 주 목요일은 토론토와 붙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붙었네요. 최상위권이랑 한 번씩 붙어보기 때문에 또 이제 디트로이트의 전력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판가름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디트로이트와 토론토가 맞붙는 그날 센트럴 지구 이제 헤비웨이트들이 또 한 번 또 맞붙는 경기가 있는데 시카고와 세인트루이스 현재 1위 시카고. 그렇죠. 뭐 세인트루이스 사실 3위인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뭐 최상위권에서 두 팀이 맞붙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올해 세인트루이스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카고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일요일 그러니까 하키 나이트인 캐나다 그러니까 캐나다 하키 데이인 토요일 캐나다 시간 토요일이죠. 해외 시간 토요일인데 이날은 토론토와 오타와 배틀 오브 온타리오라고 불리는 또 어마어마한 매치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템파베이와 피츠버그라는 또 어마어마한 또 어떻게 보면 그 전주의 리매치죠. 또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애틀랜틱 디비전 팀들이 많이 좀 하이라이트에 들어오게 되겠네요. 몇 경기 주목되는 경기로 추천을 해주셨는데 뭐 팀 이름만 봐도 기대감이 절로 올라가네요. 여러분 또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현숙 기자와 함께 KHL, CHL, NHL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시 후에 비하인더넷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118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7-2018 먼저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경기를 돌아봅니다. 10월 10일과 10월 11일 주중에 화요일 수요일에 우리나라 인천에서 대명킬러 웰즈와 도크 프리블레이즈의 2연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중계를 하기도 했던 바로 그 경기인데요. 10월 10일 1차전 1대0 이 피리어드의 김연겸 선수의 파워플레이 상황에서의 선제골이 그대로 결승골이 되면서 1대0으로 대명킬러 웰즈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대명킬러 웰즈가 팀 창단 후에 처음으로 무실점 셧아웃 승리를 했고요. 도구 프리블레이즈전 7경기 만에 또 프리블레이즈전 사상 첫 승이라는 의미 있는 승리를 기록했던 경기였어요. 타일러 와이먼 선수가 30세이브 셧아웃, 아시아리그 2시즌 만에 첫 셧아웃 승리가 또 됐죠. 인터뷰 진행을 했는데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을 하시고요. 김연겸 선수 결승골 시즌 3호 골이었습니다. 이날 또 특별했던 이슈는 바로 대명킬러 웨일즈의 서영준 선수가 신인으로서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아니 그 전날 코리아 리그 상무전 뛰고 바로 다음날 유니폼을 바꿔 입고
아시아리그 데뷔전을 치렀어요. 나오자마자 뭐 데뷔전에서 라이언 콜드웰 선수와 2라인 수비를 이뤘는데 이현석 PD님 서영준 선수 데뷔전 어떤 인상을 받으셨나요? 뭐 첫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막 많은 역할을 주지는 않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첫 번째랑 두 번째랑은 조금 두 번째 경기에서는 조금 더 첫 번째 경기보다 역할이 더 부여된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프로 첫 경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실수도 하지 않고 나쁘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래도 뭐 역할이 조금 더 혹시나 늘어나게 된다면 예 그때는 좀 더 집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네요. 예, 뭐 올해 대학 졸업 예정 선수 중에서는 뭐 가장 주목을 받았던 선수가 서영준 선수이기도 한데 앞으로 아시아리그에서의 모습은 또 어떨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대명 킬로웰즈 부주장 오연호 선수가 부상을 털고 복귀를 했던 뭐 데뷔전이면서 복귀전인데 사상 첫 셧아웃 승리라는 대명으로서는 아주 기분 좋은 하루가 됐던 1차전이었습니다. 10월 11일 2차전에 대명 킬러웰즈가 또 승리를 했습니다. 황두현, 맨멀리, 스즈키유타, 이시오카 빈 선수까지 올 시즌에 새로 들어온 네 선수의 골이 차례로 터졌고요. 스코어 4대1로 대명 킬러웰즈가 또 프리블레이즈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5연패 후에 3연승을 달렸고요. 리그 순위도 껑충 뛰어올랐어요. 야, 1차전 1대0 승리. 저는 2차전 승리까지는 사실 예상 못했는데 4대1로 승리를 했어요. 두 분은 어떻게 인상을 받으셨나요? 이제 달라진 대명의 모습이 그대로 나왔다라고도 한다면 할 수가 있는 경기라고 할 수가 있었고 그래도 뭐 경기 자체가는 상당히 팽팽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좀 이상하지 않았던 흐름이었고 양팀 다 득점을 찬스는 있었지만 좀 더 침착하게 잘 만들어낸 쪽이 대명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다고 봐요.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김영겸 선수의 슛이 스틱에 맞고 이제 굴절되면서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첫 번째 같은 경기도 호각이었고,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프리블레이즈 선수들이 약간 좀 더 서두르다가 이제 좀 공격 부분에 실수가 나오면서 뭐 역습으로 실점을 한다거나 이런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더 대명이 경기 운영을 잘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경기 다 종이 한 장 차이였다고 저도 봤고요. 2차전 같은 경우에도 이슈오카비 램티네 골이니까 그거 제외하고 3대1인데 그러면은 맨멀리나 스즈키유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크어웨이 상황이었죠. 한 방에 패스 내지는 한 방에 역습. 그것도 맨멀리 개인의 능력에 의한. 예,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런 골들을 제외하고 놓고 보면은 거의 뭐 대등했죠. 대등한 경기였고, 다만 이제 그런 역습 상황에서의 프리블레이즈가 놓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거를 100% 다 100%는 아니군요. 스즈키유타가 처음에 한번 놓친 게 있었으니까 3개 중에 2개는 성공시키는 그런 장면이 연출되다 보니까 그런 대명의 결정력이 돋보였던 경기였고, 이 부분은 확실히 지난 시즌에 비하면은 확실히 올라온 부분이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됐던 거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점점점 이제 포인트들의 집중도가 이 맨멀리와 스즈키유타로 집중되는 거가 조금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랄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황두현 선수의 골은 그나마 대명의 새로운 또 한 줄기 빛 이런 느낌이죠. 김영겸 선수하고 더불어서 그런 루키 라인들의 호흡이 점점 맞아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대명의 맨멀리 선수가 포인트 많이 쌓았어요. 현재 이번 2연전 통해서 리그 도움 1위, 포인트 2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맨멀리 선수 인터뷰도 또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박봉석 캐스터가 진행을 해줬는데요. 여러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시오카 빈 선수가 엠티넷 골이긴 한데 그래도 대명 이적 후에 14경기 만에 첫 골이 나왔어요.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린 것 같은데 뭐 물론 무릎 상태가 좀 안 좋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죠. 반등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영준 선수가 스즈키유타 선수 골대 도움 기록하면서 2경기 만에 또 데뷔 포인트를 올렸던 2차전이었네요. 타일러 와이먼 선수가 요즘 몇 경기 되게 좋은데요. 이날도 29세이브 1실점 승리. 타일러 와이먼 선수가 좀 살아난 요인에 대해서는 뭐 생각들이 좀 있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살아났다기보다는
그냥 하던 대로 쭉 해오고 있는데 그거를 커버할 수 있는 수비수들의 커버 능력들이 많이 올랐다. 수비수들의 지원이 좋아지니까 살아나게 보인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특히 이제 수비 쪽에서 눈여겨 돋보였던 것들은 골리들한테 날아가는 슛을 어려운 슛들은 잘 안 주고 쉬운 슛들로만 만들어 주게끔 수비수들이 커버를 해주고 공간을 차지해주고 맨마킹들을 해줬기 때문에 타일러 입장에서는 맞기 편한 슛들이 날라오니까 그만큼 뭐 세이브 퍼센트나 뭐 평균 실점도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반면에 프리블레이즈는 그 대단한 페이스를 보이던 이토 유토 선수를 대명전 2게임 다 투입을 했는데 결과는 2패로 끝났습니다. 대명이 확실히 그 일본 원정 4패 후에 완전히 이번 홈 4연전에서 반전에 성공을 했어요. 4경기에서 승점 11점이라는 뭐 일본에서 좀 손해봤던 거 다 만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명이 또 한 명의 신인 선수를 이날 발표했는데요. 역시 고려대 졸업 예정인 이현승 선수, 이현승 골리와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영준 선수에 이어서 이현승 선수까지. 이현승 선수가 대명 킬러 힐즈에 왔다.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골리 선수들 뭐 타일러를 제외한 이창민 골리나 이창원 골리 또 이제 점점점 나이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이제 군대라는 압박감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생각으로 이현승 골리를 영입을 한 것 같고요. 보니까 당장 선수 등록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같이 연습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현승 골리도 아시아리그 레벨에 맞는 몸 상태와 레벨을 갖춰 놓으면은 다음 시즌부터 좀 활용 가능하게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현승 선수 바로 데뷔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뭐 기다려보고요. 이현승 선수도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영상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여러분 어떤 포부를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리블레이즈의 김동환 선수도 만나봤어요. 야, 박봉석 캐스터 이날 바빴네요. 바빴죠. 뭐 중계에다가 인터뷰 끝나자마자 3명에다가 중계 끝나자마자 바로 프리블레이즈 김동환 선수 만난 이유는 바로 올 시즌에 이제 일본 팀으로 이적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 처음 방문한 시리즈였잖아요. 물론 고향은 아니지만 하이원에서만 10년 넘게 있었는데 첫 이적이었고 또 첫 이적 이후에 한국 방문한 시리즈 6연전 중에 이제 한 게임이었다 보니까 만나서 얘기할 거리들이 많았죠. 김동환 선수의 인터뷰도 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 반가운 얼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동환 선수 되게 동안이던데요. 저는 나이대가 좀 놀랐어요. 30 중반대인데 만 34. 저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요. 10년 차 이상 된 선수 같은 느낌이 안 났어요. 겉모습은. 확실히 베테랑 선수일수록 인터뷰도 잘하고 그러게요. 생각이 좀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한 게 인터뷰에서도 좀 나타나더라고요. 고향에서 또 경기를 치렀는데 감회가 또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바쁘게 소화를 했던 박봉석 캐스터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뭐 앞서 언급된 선수들 인터뷰 영상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명 킬러 웰즈가 프리블레이즈 전까지 하면서 시즌 첫 14경기 정규리그 절반을 소화했습니다. 절반을 소화했는데 14경기에서 승점 21점. 그러니까 42점까지 걸려있는 14경기에서 딱 절반을 챙겼어요. 판타다. 21점. 이 페이스면 플레이오프 진출 가능권 안에 있습니다. 전반기라고 표현을 할까요? 정규리그 전반기? 대명 킬러 웨일즈의 전반기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 부분도 한 말씀씩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충분히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사실 작년보다 팀이 너무 많이 달라졌기도 달라졌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위권 팀들이랑도 성적이 이제 상당히 좋다. 상위권 팀들이랑 붙어도 성적이 좋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의의를 찾을 수 있는 뭐 전반기인 것 같습니다. 뭐 지난 시즌하고 비교를 한다라는 거는 뭐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대명 킬러 웨일즈라는 팀 이름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팀 자체는 완전히 새로운 팀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과 연계해서 뭔가
비교를 하고 생각을 해보기보다는 이번 시즌만 놓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충분히 좀 더 욕심을 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번 시즌 14경기 동안 저도 따라다니면서 그런 생각이 좀 점점 들게 됐고 예. 하지만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요소 보이는데 그런 욕심을 내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될 수 있을지는 후반기 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남은 14경기 또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대면 킬러 웨일즈 홈 경기 중계를 하고 있는데 올 시즌 다음 중계 안내를 하나 하고 넘어가죠. 11월 4일, 11월 5일 토요일 일요일 오후 5시 경기 대면 킬러 웨일즈와 안양 한라의 2연전 또 중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시간이 좀 남아 있어서 좀 더 준비 저도 열심히 하고 네. 예, 시계도 표시하고 이현섭 기자님이 한라 경기를 해설하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네. 얼마나 또 이렇게 재밌는 경기들이 나올지 재미없어도 재밌게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들의 네. 숙명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가 그 역할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재미없는 경기도 재미있게 보실 수 네. 있게끔 많이 준비하고 11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기 보죠. 같은 날 10월 10일, 10월 11일 고양에서는 하이온과 니코 아이스벅스의 2연전이 함께 열렸습니다. 10월 10일 1차전 하이온의 선제골 하지만 아이스벅스의 역전승으로 끝났던 경기 3대2로 니코 아이스벅스가 승리했습니다. 아이스벅스 소속이었던 윤지만 선수 선제골이 있었다는 점 눈에 띄었고요. 이 선수 드디어 넣었어요. 아이스벅스의 외국인 공격수 패트릭 모이시오 페널티샷으로 11경기 만에 아시아리그 데뷔 첫 포인트를 올렸네요. 이 경기 영상이 있나요? 저희? 아직 편집은 안 됐습니다. 저희 댓글에 전이고요. 그 외국인 팬분이신 것 같은데 댓글에 모이시오 페널티샷 장면 보고 싶다고 저는 그런 댓글 한번 봤는데 오늘 내일 중으로 올라갑니다. 네. 첫 포인트 장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스벅스가 이날 후쿠지 휴식을 했고요. 오노코의 골리가 나왔는데 승리를 가져갔다는 또 성과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선수 사이토 타케시 드디어 500포인트 이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후루아시 마쿠루 선수의 세 번째 골대 이게 결승골이었는데 도움을 올렸고요. 아시아리그 역대 최초로 통산 500포인트가 우리나라 고향에서 달성됐습니다. 504경기 만에 달성이 됐는데 요것도 이 500포인트 순간도 영상으로 곧 올라오겠네요. 네. 역사적인 장면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2차전 골이 많이 나왔어요. 6대3 1피리어드에서만 4골을 넣었던 아이스벅스가 일찌감치 승부를 갈랐고요. 연승을 거뒀던 니코 아이스벅스였습니다. 41대 18 슈팅수는 하이원이 많이 앞섰는데 스코어는 다르게 나왔던 경기였고요. 아이스벅스가 대명전에서 루징 시리즈하고 하이원전 2연승으로 만회를 했습니다. 하이원은 걱정이 깊어지는 시리즈가 됐어요. 고향 홈에서 아이스벅스전 최근 8연패가 이어졌네요. 하이온과 니코 아이스벅스의 2연전에 대한 평도 한 말씀씩 들어볼까요? 첫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온 같은 게 조금 모자라지 않았나 싶은데 두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름을 너무 일찍 잃어버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고쳐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도 홈 경기면은 벅스가 아무리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우위에 설 수 있는 장면이 더 있었을 것 같은데 요걸 살리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사실 뭐 승점을 3점 정도까지도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생각대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이네요. 뭐 아이스벅스 2연전은 그 뒤에 이어진 이제 프리블레이즈 2연전하고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전 경기들도 그랬지만 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트로이 마일럼 선수의 유무 출전했냐 안 했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까지는 계속 결장 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벅스전까지만 봐도 그 트로이 마일럼 선수의 공백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글쎄요, 뭐 실제로 선수들 얘기를 아직 못 들어보고 뭐 코칭 스텝의 이야기를 못 들어봐서 이게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영상으로만 통해서 봤을 때는 마일럼 선수가 있을 때 없을 때 선수들의 그런 의지하는 부분 그리고 기대는 부분들의 뭐
의식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라고 느꼈거든요. 예. 예. 그래서 벅스전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이원이 니코 아이스박스전에 이어서 도쿠 프리블레이즈와 역시 고향 홈에서 10월 14일, 15일 주말에 2연전을 가졌습니다. 10월 14일 1차전 테스트위드 선수 추격골이 있었지만 이 피리어드에만 4실점으로 하이원이 좀 무너지는 경기였는데요. 최종 스코어 7대3으로 도쿠 프리블레이즈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날 하이원 같은 경우는 박성재 골리가 시즌 3번째로 출장을 했는데 22세이브 7실점. 오지 이글스전 첫 경기 승리 이후에 최근 2경기 또 좋지가 않네요. 프리블레이즈는 또 이토 유토에게 휴식이 갔습니다. 하타 미치카즈 선수 5경기 만에 나와서 31세이브 3실점 승리를 챙겼습니다. 트로이 마일럼 선수 이 경기부터 복귀를 했습니다. 복귀하자마자 1도움. 네,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15일 2차전에서 이제 트로이 마일럼 선수의 존재감이 빛나기 시작했는데요. 2차전 경기 보죠. 1피리어드에 뭐 2골 초반부터 몰아쳤고 하이원이 3피리어드 중반까지 4대0까지 앞서면서 뭐 끝까지 주도권을 놓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최종 스코어 5대1로 하이원이 승리하면서 최근 7연패 끝에 귀중한 1승을 추가했고요. 올 시즌 6경기 만에 홈경기 첫 승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또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사실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쿠 프리블레이즈가 한국 원정에서 보여줬던 경기 중에서 제일 좋은 라인을 꼽아봐라고 하면 시노하라 코타 선수가 이끄는 세 번째 라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라인은 다 좋은데 문제점이 결정력입니다. 결정력이 거의 뭐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상 문제였었는데 1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정력이 이 라인의 결정력이 살아나면서 공격이 잘 풀려나갔기 때문에 대승을 할 수가 있었지만 2차전 같은 경우는 사실 블레이즈 입장에서 좋은 점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선수들이 열의도 별로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그다음 프리블레이즈 하면은 뭐 어쨌든 활동량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인데 그런 뭐 본연의 하키도 뭐 펼치지 못한 데 이어서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요. 원정에. 예. 좀 선수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좀 많이 보였습니다. 9일간 6연전의 6번째 경기였어요. 그렇죠. 그 부분이기 때문에 게다가 그 전 경기에서 24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사실 또 조금은 무시 못할 부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사실상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하이원 2차전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의 경기력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부진했었습니다. 예. 반면 하이원은 뭐 마일런 선수 돌아온 게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제가 두 번째 경기를 봤었는데 사실상 이 선수가 정말 뭐 다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대단한 활약을 보이면서 어떻게 보면 팀을 승리로까지 이끌었고 바카시오 꼴리도 안정적이었어요. 이토유토 선수가 이날 경기 나왔는데 못했냐? 5실점에서 못했냐? 라고 물으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 잘했어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잘했는데 지금 이기든 지든 뭐 경기가 어떻게 되든 블레이즈에서 제일 꾸준한 선수는 이토유토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뭐 진 경기에서도 막 쉽게 지지도 않고 사실 이 경기 이토유토 선수 아니었으면 7대0 정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임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도 5점으로 막아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이브도 뭐 몇 개 있었고 사실 팀원들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5실점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이토유토 말고는 그렇게 성과가 없었다라고 할 수 있는 뭐 마지막 경기였고 뭐 전반적인 시리즈로도만 봐도 또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박김찬 PD는 어떤 감상이신가요? 예, 방금 이현석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7대1로 끝날 수 있었던 경기를 5대1로까지 막아낼 수 있었던 이토유토의 활약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막아낸 2골 영상 올라와 있고요. 이거 올라와 있어요? 와, 그 들어가는 신영윤 선수가 그냥 톡 밀어놓으면은 그냥 골대 아무도 없는 들어가는 골인데 스틱으로 긁어서 막아내는 거. 그리고 뭐 엎드려져 있는데 패드만 살짝 들어서 안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걸 또 골인데 막아내는 거. 정말 미친 세이브들. NHL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세이브 장면들을 이토요토 선수가 만들어내서 뭐 대명종 때도 그랬지만 팀이 뭐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항상 이 선수는 밥값은 한다라는 거를 이번 경기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요. 마일럼 선수의 그 유무의 그런 영향력, 미치는 경기력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경기를 통해서 확실히 볼 수 있었고 프리블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현숙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느낌을 저는 이제 아냐갈라 아이스박스전에서도 똑같이 느꼈었거든요.
6연전은 역시 빡세구나. 예, 특히나 이제 뭐 지난 시즌도 뭐 3연전씩 해서 6연전을 가지긴 했었지만 그때는 이제 두 팀만 상대했으면 됐었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휴식 일도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 전체적인 원정 기간도 하루 줄었을 뿐더러 거기에 세 팀을 상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준비하는 부분이라던가 뭐 경기를 치러내야 하는 시간적인 여유 부분들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많이 부담스러워진 거는 사실인데 굳이 이렇게 6연전씩이나 잡아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컸겠죠. 우리나라 팀이 일본 원정 가면 5일간 4연전을 하는 올 시즌이고요. 네.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해외 팀은 한 다 번에 이런 식이에요. 9일간 6연전이에요. 사할린이 와도 그렇고. 예.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한라 하이원 먼저 만나고 그리고 나중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뭐 대명 만나러 오고 이렇게 원정을 두 번 나왔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고 한 번에 다 나와서 짧은 기간 내에 6연전을 다 치러내는 뭐 이게 경제적으로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크게 도움이 되겠죠. 비행기 값이며 숙소 값이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을 텐데 승점은 세이브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도출이 됐었죠. 국외 5팀으로서는 부담이 되는 일정이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예. 하이원이 그래도 두 번째 경기 잡았고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하이원이 프리블레이즈 상대로 그래도 고향 홈, 그러니까 춘천까지 해서 홈에서는 매년 1승씩은 했다. 그거에 좀 기대를 걸어봤는데 진짜 적중. 항상 연패 탈출은 프리블레이즈를 통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도 연패 탈출을 푸브를 통해서 했습니다. 4년째 프리블레이즈를 잡고 귀한 승리를 챙겼습니다. 마이클 스위프트 선수가 이 시리즈를 통해서 골, 도움, 포인트 랭킹 모두 리그 선두 자리를 유지했고요. 트로이 마일럼 선수 계속 칭찬이 나오는데 2차전에 1골 2도움 첫 3골에 다 관여를 해줬어요. 지금 5경기 나왔는데 4골 3도움 7포인트입니다. 수비수예요. 만약에 지금 전 경기 다 나왔다면 이거 포인트 페이스가 거의 스위프트 수준입니다. 대단해요. 하이원 이찬희 선수가 6경기 만에 하이원 복귀 후에 첫 골을 신고했던 2차전이기도 했습니다. 하이원도 전반기를 마쳤어요. 첫 14경기를 소화했는데 승점 11점. 현재 리그 최하위 8위로 전반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많이 아쉬운 성적인데요.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예, 좀 실망스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성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선수를 또 영입을 하는 이런 또 결정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더욱 좀 뼈아픈 결과가 아닐까 싶어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매년 고질병으로 나타나는 주축 선수들의 부상이라는 이제 변수를 통제하는 데 실패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디맨 선수가 지금 또 결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깨 부상이라고 들었는데 이 선수가 또 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완전한 하이원이라고는 또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대명전 다가올 경기 대명전이죠. 근데 대명전에는 얼마나 전력이 올라올지 이제 선수들이 복귀할지 모르겠지만 괜찮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성적이 안 나온다라는 느낌 좀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3년째 부상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그림인데 뭐 처음에 한두 번 이제 부상 때문에 이제 팀이 고생을 하면은 이게 부상이 진짜 운도 지지리도 없지 이런 얘기들이 나올 법한데 이게 3년째 반복이 되는 거면은 이거는 뭔가 이유를 찾긴 찾아야 되거든요. 뭐 트레이닝의 문제일지 아니면 몸 관리의 문제일지 선수 개인의 문제일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그거를 찾는 게 먼저일 것 같고요.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놓고 보고 뭐 팀이 돌아가는 그림,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이번에 특히나 프리블레이즈전을 보면은 한 번에 볼 수 있을 정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 팀인데 그런 작은 뭐 마찬가지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거기에서 이제 까먹는 승점이 지금까지 온 것 같고 당분간은 요게 조금 힘들 것 같고 이제 또 큰 산이 남아 있잖아요. 대명전 마치고 나면 일본 원정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 산을 넘어야 이제 조금 안정화 단계로 돌입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본에서 어느 정도 승점 방어를 하려면은 이번 주 대명전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아쉬움이 큰 14경기를 마친 하이원 남은 정규리그 14경기를 또 지켜보겠습니다. 프리블레이즈 얘기를 잠깐 할까요? 한라전 2연승
기세를 올렸는데 결과적으로 대명과 하이원전에서 3패. 대한민국 원정 6연전 3승 3패 승점 9점으로 끝났습니다. 프리블레이저도 14경기를 소화했는데 현재 8승 6패 승점 24점 2위네요. 현재 리그에서 연장을 한 번도 안 한 유일한 팀인데 정규승 8번이 좀 큰 것 같아요. 예, 이게 2위예요 벌써. 이게 이득을 보는 뭐 운영이라고 하면 또 그런 거죠. 이제 정규 시간에서 어쨌든 다 끝내면 이 정도까지도 승점이 쌓일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팀이 프리블레이즈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한국 원정 결과 자체는 사실 뭐 만족스럽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뭐 크리스 와카바야시 감독도 뭐 결국 한국 원정이 진짜 힘들다. 이번에도 뭐 이제 9일간 6경기를 하는 일정이는데 개인적으로는 9일간 4경기에 딱 맞는 것 같다. 이 정도로 이제 소견을 밝힌 수준이었기 때문에 좀 굉장히 힘들었던 스케줄인데 작년과 결국은 좀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한국 원정도 이 정도의 승점이었던 걸 기억을 해요. 막 9점, 10점 이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전반기에 지금 뭐 그 누가 프리블레이즈가 2위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상당히 전반기 뭐 한국 원정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지금 이토요토도 잘 해나가고 있고 2위로 전반기를 마쳤다는 거는 후반기도 뭐 여전히 이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만 있다면 뭐 블레이즈는 플레이오프까지는 진출하는 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네. 전반기 2위는 분명 시즌 개막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높은 위치입니다. 예. 막상 6경기를 쭉 늘여놓고 보면은 프리블레이즈가 못했던 경기는 2경기밖에 없어요. 예. 대명전 2차전하고 하이원전 2차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것도 이제 원인이 뚜렷하게 보이는 경기들이었고 그 와중에 이토요토는 또 제대로 올 시즌 내내 지금 아시아리그 넘버 1이라는 느낌의 꼴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시 홈으로 돌아가고 그다음에 좀 가장 힘든 한국 원정 6연전이 끝난 거잖아요. 예, 그 외에는 이제 스케줄적으로 체력적으로 부담감이 없는 스케줄이다 보니까 프리블레이즈는 후반기 때도 계속 상위권에서 쭉 유지가 될 것 같네요. 예.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양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10월 14일, 10월 15일 주말에 안양 한라는 니코 아이스벅스와의 2연전 홈에서 진행했습니다. 14일 토요일 1차전 1피리어드에만 3골이 나왔어요. 1, 2, 3, 4라인 정말 이날 고르게 터진 안양 한라가 스코어 7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진짜 모처럼 올 시즌 참 시원한 경기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한라로서는 7골 올 시즌 최다 득점 경기가 됐고요. 이 경기 전까지 리그 득점력 최하위였어요. 기록상으로. 네, 정말 시원한 골 행진이 이어졌던 1차전이었습니다. 이날 눈에 띄었던 거는 김윤환 선수가 부상에서 회복해서 이제 복귀전을 치렀다는 점. 김윤환 선수가 최근 빠졌던 7경기 한라가 참 어려웠죠. 2승 5패. 김윤환 선수 오자마자 아주 시원한 승리가 나왔습니다. 또 루슬란 베르니코프 선수가 3경기 결장을 했었는데 4경기 만에 라인업에 복귀했어요. 김상욱, 신상우 선수와 함께 1라인을 이뤄서 출전을 했는데 복귀하자마자 첫 2골에 관여를 해주면서 복귀전 1골 1도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터뷰를 했던 주인공 김영준 선수 종료 직전에 이제 7번째 마지막 골 넣으면서 자신의 아시아리그 데뷔골 터뜨렸습니다. 인터뷰 진행을 했는데 이 김영준 선수 인터뷰도 역시 영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일요일에 2차전이 있었습니다. 매 피리어드 다 골이 터졌는데요. 안양한라 4대0까지 앞서 나갔어요. 아이스벅스가 2골 추격했는데 거기까지였고요. 4대2 안양한라가 2연승을 가져갔습니다. 참 안양한라로서는 중요한 2연전이었어요. 승점을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결과가 그래서 또 주목되기도 했고요. 승점 6점 2연승 수입을 했습니다. 어떤 느낌 받으셨나요? 사실 벅스를 상대로 쉽지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대명전에서 벅스가 진 경기도 있긴 했지만은 좀 인상 깊기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공격의 흐름을 한번 잡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는 그게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 한라가 이걸 막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 걱정은 결국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도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한라가 제일 한라다운 게임을 한 게 이번 시즌의 첫 경기인 것 같아요. 예. 첫 경기를 제가 가서 봤었는데 이건
작년에 그 한라의 그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강팀의 모습,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까지도 확실하게 해내는 모습이었고, 물론 첫 골 실점 장면은 뭐 좋다고 보긴 어려웠지만 그 뒤로부터는 괜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았고, 베른코프 선수를 신상우 선수가 붙인 것은 이제 활동량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제가 2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베르니코프 신상우랑 묶으면 어떨까요? 네, 그렇죠. 네. 그 부분이 딱 맞는 그림으로 나왔고요. 베른코프 선수가 이 경기에도 뭐 베른코프 선수를 포함해서 사실 한라 선수들이 다 잘했습니다. 올 시즌 가장 좋았던 경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상당히 좋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3피리어드에 약간 흐름을 잃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4대2 승리, 그 다음 승점 6점이라는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결과를 이끌어냈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역시나 바니 선수, 스캇 바니 선수, 이 선수의 활약을 또 빼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안양한라 영입 중에 가장 좋은 영입이라고 하면은 단연 바니 선수를 첫 손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한라가 왜 바니를 영입을 했는지를 볼 수 있었던 또 이 두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박김찬 PD도 두 경기를 현장에서 모두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예, 뭐 약간은 이현석 기자님하고 의견이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아이스박스 같은 경우에는 대명전에서 잘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허점이 너무 많이 노출이 됐던 터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허점들을 안양한라가 공략을 못할 팀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나왔었고, 뭐 앞서 하이원과 프리블레이즈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9일 동안 6연전이 상당히 체력적으로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거를 저는 이제 안양한라와 아이스박스의 첫 경기를 보고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뭐 스케이팅이라던가 활동량이라던가 또 후쿠우지 꼴리까지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서 그렇게 막 체력적으로 넉다운이 된 상황에서 안양한라가 두들겨 패는 거는 일도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잘 표현이 됐었고 라인 조합이 살짝씩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1차전 때는 그게 뭐 골로서 연결이 됐으니까 좋게 보였을 수도 있는데 저는 2차전을 보고 조금 그래도 이게 맘 놓고 있을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1, 2차전 통틀어서 가장 좋았던 라인은 제가 봤을 때는 스캇 바니, 박우상, 김원중 이렇게 묶여있었죠. 예. 3라인. 그 라인이 이번 2연전을 다 이끌고 갔다, 캐리를 했다라고 보여줬었고, 뭐 스캇 바니야 지금 안양한라의 어떻게 보면은 에이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우상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왔고 스캇 바니와 함께 묶이면서 시너지가 굉장히 돋보였죠. 그리고 김원중 선수가 이번 시즌 안양한라에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활동량이면 활동량, 그다음에 뭐 선수들을 관리하는 능력이라던가 뭐 주장으로서의 해야 할 역할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내에서 진짜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경기장 내에서도 감독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김원중 선수가 진짜 제대로 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라인이 앞으로 안양한라를 이끌어가는 데 가장 핵심적인 후반기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깊어지는 거는 1라인인데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김기성, 신상우, 루슬란 베르니코프 이렇게 묶어놓긴 했는데 1차전에는 뭐 골 2골이나 뽑아내면서 효과를 김상욱, 신상우, 베르니코프. 김상욱, 신상우, 베르니코프 1차전에는 2골을 뽑아내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2차전을 놓고 보면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안 맞는 모습들이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고민은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반면에 이제 김기성, 조민호, 라던스키 이 조합은 뭐 워낙에 기존에 쭉 해왔던 그림들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뭐 크게 걱정할 거리는 없고, 그리고 이제 4라인에 이제 뭐 bungukan 선수라던가 이민우, 박상진 이 선수들의 컨디션도 이제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게 보여서 예전에 지난 시즌까지 보여줬었던 이제 한 라인도 쉬어갈 수 있는 라인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 이제 조금씩 좀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2연전이었고, 뭐 1라인의 고민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후반기 때는 좀 더 마음이 놓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습니다. 네. 한라의 연승으로 끝난 2연전 3라인 칭찬을 주셨는데요. 뭐 기록으로도 나오네요. 스캇 바니 선수
시즌 7호 골까지 내달렸습니다. 득점 랭킹 2위, 팀 내선 단연 1위고요. 박우상 선수 3경기 연속골 이어갔습니다. 또 김원중 선수도 2차전에 골을 기록했죠. 3라인 평균 나이가 엄청나네요. 확 올라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그런 감이 있습니다. 2차전에 이동구 선수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날 역습으로 두 번째 골 터뜨렸죠. 시즌 3호 골. 그 대명의 김영겸 선수가 골을 넣으면 이긴다라는 공식이 있다면 한라는 올 시즌 이동구 선수가 골을 넣으면 이긴다라는 공식이 성립되고 있습니다. 3경기 모두 승리로 이어졌어요. 3번밖에 안 했는데. 아직은 100%니까. 100% 깨지면 얘기 안 합니다. 인터뷰 영상으로 역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맷달튼 선수가 2차전에 43세이브 2실점. 승리에 또 역할을 크게 해줬네요. 한라가 아이스박스전 2연승 승점 6점을 올렸고요. 7위까지 떨어졌던 순위를 단숨에 3위까지 2경기 만에 끌어올렸습니다. 한라도 전반기를 마쳤습니다. 첫 14경기 성적은 승점 22점으로 3위. 이렇게 지금 마무리가 됐는데 4년 연속으로 정규리그 우승에 도전하는 시즌이에요. 한 경기를 지금 사할린이 덜 치른 상황에서 오늘 월요일 낮 기준입니다. 선두에 승점 7점 차가 뒤져있는 3위입니다. 안양한라의 첫 14경기에 대한 평도 듣고 싶은데요. 많이 실망스럽다라고 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사실이죠. 뭐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즌 전 기대까지도 생각을 해본다면은 안양한라라고 하면 역시나 탄탄한 선수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전력 자체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최상위권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1위 아니면 2위 거의 뭐 차이 없는 1위 아니면 2위를 생각을 했었는데 뚜껑 열고 보니까 막상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트랜지션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공수 전환 이 부분이 작년과 비교하면 너무 스피드가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적의 하락은 피할 수 없었다라고도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 그 정도 수준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도 결국에 뭐 7위까지도 내려갔다가 또 뭐 두 번 이겨서 3위까지도 올라왔어요. 3위죠? 3위입니다. 예, 3위까지도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이제 후반기를 어떻게 시즌을 치르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당장 뭐 최상위권도 도약이 아주 그렇게 멀리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손에 못 잡을 정도 거리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그래도 이제 뭐 전반기 마지막 2경기의 흐름은 괜찮았기 때문에 요 흐름만 잘 나간다면은 그래도 상위권 유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순위에 연연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순위 상황을 보면은 2위부터 7위까지는 2경기 내에서 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앞서 보신 것처럼 복수전 2연전 이기니까 7위에서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는 한라가 그만큼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만큼 팀들 간의 간격이 촘촘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라서 이 말인즉슨 후반기 때 잘못 삐끗하면은 한두 경기라도 잘못 삐끗하면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도 이어지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순위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한라 팀 자체적으로 한라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색깔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라는 거를 좀 더 재정비하는 데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고 저는 전반기 때 가장 한라가 좀 답답해 보였던 거는 파워플레이 상황에서의 그런 답답한 모습들이 가장 컸다라고 봤는데요. 뭐 최근에 이제 4경기를 놓고 봤을 때 프리블레이즈전도 그렇고 복수전도 그렇고 뭐 5대3 파워플레이 뭐 내지는 4분짜리 파워플레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파워플레이 찬스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골은커녕 슈팅도 제대로 잘 만들어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스페셜 라인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하고 재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말인즉슨 지금 1, 2라인도 제대로 좀 돌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많다라고 또 이어서 생각을 해볼 법하고요. 전체적으로 뭐 지금 3, 4라인이 그래도 그나마 풀려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1, 2, 3, 4 그 순서 구성이라던가 스페셜 라인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달리 가져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고 후반기 때는 이런 모습들이 해소가 될까 안 될까가 이게 플레이오프까지 장담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진짜 발 한번 잘못 디디면 플레이오프 놓칠 수도 있거든요. 좀
좀 그런 부분을 걱정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안양알라 남은 정규리그 14경기에서의 과제는 동감인데 파워플레이에서의 그 숙제를 어떻게 풀 거냐 뭐 동감합니다. 최하위예요 지금. 지금 올 시즌 현재 파워플레이 성공률 10.26%까지 떨어지면서 최하위. 근데 PK도 1위고.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 안양알라 뭐 3번에 1번은 넣는다는 정말 파워플레이 팀이었는데 올 시즌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번 2연전에서도 1차전 같은 경우에 막 6분을 파워플레이를 진행했는데 결국 득점이 실패했고 뭐 2차전도 파워플레이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요. 두 경기 뭐 골 많이 나고 이기긴 이겼는데 파워플레이에서의 아쉬움은 해소를 못했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해소한다면 남은 14경기에서 좀 더 높은 곳을 향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반면에 니코 아이스박스가 이번 대한민국 원정 6연전 승점 8점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뭐 그 프리블레이즈랑 비슷한 성적을 안고 돌아가게 됐어요. 러시아 유주노 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과 오지 이글스도 2연전을 진행했습니다. 10월 15일 일요일에 1차전 스코어 4대2 1피리어드 9분 만에 3골을 넣었던 사할린이었네요. 오지 이글스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4대2로 사할린이 승리했습니다. 얀 살리암누 골리가 시즌 4번째 출장에서 승리를 챙겼네요. 오지 이글스, 나리사와 유타 골리가 나왔습니다. 오노다 타쿠토 선수 5경기째 못 나오고 있네요. 사할린 5연승을 달리면서 뭐 2, 3, 4위 팀 2위부터 7위까지는 거의 지금 비슷하게 붙어있는데 사할린 혼자 약간 독주 체제를 가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저희 16일 월요일 낮에 녹음이 진행되고 있는데 16일 월요일 저녁에 사할린과 오지 이글스의 2차전이 예정돼 있습니다. 뭐 요 경기 결과는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샤리가 아이스하키 지난 한 주간에 있었던 경기 쭉 살펴봤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이번 주에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아샤리가 아이스하키 2017-2018 현재 순위 먼저 보고 갑니다. 10월 15일 일요일 경기 종료 기준이고요. 1위 사할린 승점 29점 2위부터 7위까지가 아주 촘촘합니다. 2위 도크 프리블레이즈 24점 3위 안양알라 22점 4위 데미안 킬러웨일즈가 21점이고요. 5위 일본 재즈 크레인즈 18점 6위 니코 아이스박스 역시 18점 7위 오지 이글스 경기수가 가장 적습니다. 16점 7위 8위 하이원 승점 11점입니다. 뭐 이제 거의 절반 정도를 다 소화한 시점이 됐고요. 사할린의 선두질주 그리고 2위부터 7위까지 지금 승점 6점 차 이내로 대혼전이 진행되고 있네요. 이번 주에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10월 21일, 10월 22일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대한민국 고향에서 하이원과 데미안 킬러 웨일즈의 2연전이 잡혀 있습니다. 다시 만났네요. 개막 2연전 인천에서 당시에 1승 1연장패 하이원이 승점 4점짜리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었죠. 다시 만났습니다. 하이원이 갈 길이 바쁜데 일단 마일럼 선수 돌아왔고 7연패도 끊었고 어떤 반전의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일단 주목이 되는데 일단 관전 포인트 예상 한마디씩 또 들어보죠. 이게 지금 개막전 리매치인데 개막전이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 디맨 선수를 비롯한 좀 부상자들이 이제 컨디션 올라옴과 동시에 복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입니다. 근데 뭐 디맨 선수 같은 선수가 어쨌든 복귀를 하게 된다면은 팀 입장에서도 전력 부분에서 많이 안정화가 됐어요. 그리고 첫 개막전에 없었던 선수가 한 명 있죠. 이찬희 선수. 이 선수가 3라인에서 좀 활약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돌이켜보면은 이제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1, 2라인만 계속 돌리면서 체력적으로 부담이었었던 하이원이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시면 하이원 같은 경우에는 좀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 대명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부상 선수들도 지금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고 하니까 흐름 자체가 좋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력을 이어가면 되는데 다만 뭐 와이먼 선수 앞서 말씀드릴 때 이제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와이먼 선수가 여전히 세이브를 하는 모습이라든지 경기를 운영해가는 모습을 보면은
약간은 좀 그래도 몸 좀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좀 불안감이 없다고 하면 그건 좀 거짓말입니다. 물론 뭐 결과 자체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경기를 보면은 좀 뭐랄까요? 약간은 좀 불안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킬레스건이 되어버린다면은 그 부분을 좀 잡아내는 게 이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와이먼 선수가 앞선 3경기처럼 어쨌든 간에 결과를 낸다라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대명이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그 말씀 주신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가 얼마만큼 보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 차이일 것 같고요. 예. 와이먼 선수가 불안했던 거는 이길 때나 질 때는 항상 있었고, 수비가 그거를 커버해주느냐 마느냐 거기에서 이제 좀 승패가 갈리는 것 같으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거는 하이온도 얘기가 똑같을 것 같아요. 바카시아 워낙 능력 있는 선수고 슈퍼 세이브들을 많이 보여주지만 수비수들이 안 도와주면 골 먹는 건 똑같거든요. 지난 패배들도 그래 왔었고, 그래서 수비수들의 그런 역할을 얼마나 제 몫을 해내느냐가 이번 2연전 양 팀에 갖고 있는 숙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프 디맨의 부상이라던가 그다음에 대명 킬러 웰즈도 김범진 선수가 복귀하냐 마냐, 그리고 뭐 오현 선수가 복귀 이후에 제 컨디션을 찾느냐 못 찾느냐, 뭐 이런 부분들의 변수가 양 팀에게 똑같이 작용이 되지 않을까 싶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찬희 선수가 합류한 3라인, 지금 지난 어제 경기만 봐더라도 박종수, 김영준, 이찬희 이렇게 묶여서 활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썩 괜찮은 그림이었거든요. 골도 만들어냈었고, 그래서 하이원도 이제 공격 라인에 있어서는 점점점 쉬어갈 라인이 없어지는, 점점 강력한 모습의 공격 라인을 갖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명도 맞서는 라인들이 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요런 맞대결 거의 5대5 싸움이 나지 않을까 예상이 들고, 누가 위닝 시리즈를 가져가느냐가 좀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개막 2연전 참 치열했는데. 이것도 후반기에 또 첫 시작을 여는 2연전이잖아요. 그렇네요. 이번 시리즈에서 대명 같은 경우는 박중현 선수 부상으로 지난 시리즈 결장했는데 이번 시리즈 복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김범진 선수 주장. 김범진 선수가 이번 시리즈에 맞춰서 몸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었거든요. 복귀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에스토클레스 선수도 이제 거의 출장이 임박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저는 한 가지 변수로 대명 킬러 웰즈가 올 시즌에도 NHL 투어를 다녀왔어요. 이번 주에. 지난 시즌에 이어서 2년 연속으로. 뭐 현지 소식 들리는 걸 보니까 그 세너제이 샤크스 홈 구장을 방문해서 콘스탄틴 감독이 예전에 감독을 했었다고 하죠. 뭐 뜻깊은 시간이 이어졌더라고요. 그 세너제이에서도 대접을 잘해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레전드이기 때문에 전임 감독인데 그렇죠. 또 그때 성적도 좋았잖아요.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를 하면서 더불어 이제 선수단까지 이렇게 대접을 받는, 뭔가 와 우리 감독님 약간 그렇죠. 우러러 볼 수밖에 없는, 리스펙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좀 더 좀 힐링을 하고 뭔가 동기부여를 갖고 돌아왔으면은 뭐 그게 또 경기력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돌아와서 경기가 또 이렇게 오늘 귀국인가요? 내일 귀국인가요? 오늘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귀국한다고요? 막 도착했다는 문자를 방금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또 이제 시차 적응하고 뭐 체력 회복하고 이제 해서 주말 경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약간은 짧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도 그게 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경기력에서 나오면 욕 바가지로 먹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 그 변수밖에 지적할 게 없어요. 그러려고 NHL 갔다 왔나 막 이러면서 욕 바가지로 먹을 법한데, 그렇지 않으려면은 선수들도 알아서 열심히 됩니다. 하지 않을까. 결과로서 보여주지 않을까. 그러면 그런 이야기 안 나오려면 그냥 이기면 되는 거고, 게다가 하이원은 계속 지금 아주 일본 팀들이랑 아주 그냥 그 아수라장을 지금 계속 나왔거든요. 혈전을 하고 막 긴 어둠의 터널을 이제 뚫고 막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마일럼 선수도 복귀했죠. 그 다음에 좀 기대만한 선수도 조금씩 있기 때문에 당장 경기 분위기 자체는 하이원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맞습니다. 지금 순위 자체는 이제 하이원이 많이 떨어져 있긴 사실이지만 나쁘지 않다고 보고, 혹시나 정말 대명이 이번 2연전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로밖에 화살이 갈 데가 없습니다. 또 대명은 이번 경기를 마치고 또 휴식기가 들어가요. 그래서 11월 초까지 또 한 2주 정도 또 휴식기가 있다 보니까
차라리 그때 가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저는 지난 시즌에도 아시아리그 시즌 도중에 NHL 투어 갔었잖아요.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갔다 왔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는 뭐 투어 갔다 온 이후에 한참 있다가 다음 경기를 했어요. 한 2, 3주 정도 시간이 있었죠. 그죠. 그 1월에 일단 사할린전 네. 물론 수입으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네. 뭐 그랬는데 올 시즌에도 저는 시즌 중에 갈 거라고는 예상 못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아시아리그 다 끝나고 한 4월에 NHL 투어 가도 NHL 시즌 한참 진행 중이니까 그죠.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1월달에 갔다 되고 뭐. 네. 그렇죠. 뭐 굳이 뭐 예. 네. 그래서 조금 이번에 그 갑자기 NHL 투어 갔다 그러길 저도 조금 놀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귀국하고 나서 진짜 며칠 안 됐다가 바로 다음 경기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염려가 되는 부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준비 시간이 그만큼 부족할 수밖에 없고요. 뭐 약간 시차 적응 문제도 말씀 주셨는데 과연 갔다 돌아온 게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이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좋게 미치냐 나쁘게 미치냐는 동기부여해서 진짜 더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결과로 놓고 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저희는 또 내용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주말에 고향으로 가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10월 21일, 10월 22일 같은 날에 일본 도마코마이에서 오지 이글스와 일본 제지 크레인즈의 2연전이 있습니다. 양 팀은 올 시즌에 처음 만납니다. 지난 시즌 전적 6전 6승 오지 이글스가 압도적으로 우세했어요. 현재 이 두 팀이 지금 리그에서 가장 경기를 덜 치른 팀이에요. 한 2경기 정도 덜 치른 상황인데 하지만 순위는 다 5위 이하에 떨어져 있습니다. 승점을 올려야 됩니다. 이 두 팀도. 이 두 팀의 시리즈 관전 포인트 집어주실까요? 예, 홋카이도 라이벌리인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 팀 다 뭐랄까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 반면에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서 어느 쪽이 더 좋은 부분이 의 변수가 많이 나오는가 이 부분이 조금 더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지 같은 경우에는 1, 2, 3라인 모두 다 괜찮습니다. 이제 선수들의 네임 밸류라든지 그동안 뭐 여기 이 아시아리그에서 활약했던 활약상을 봐더라도 괜찮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크레인즈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나오고 있는 콜리 문제라든지 지금 선수진 전반적으로 이제 본크와 우에노 히로키 같이 좀 베테랑 선수들을 제외하면은 많이 어려요. 뭐 물론 뭐 나이 있는 선수도 있지만 많이 어린 선수들이 많고 이 선수들이 좀 빨리 한시라도 빨리 좀 올라와야 되고 조금씩 크레인즈는 본크 우에노가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팀 또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크레인즈 입장에서는 이 계기를 요 시리즈로 만들어야 돼요. 홋카이도 라이벌이죠. 항상 옛날부터 치열하게 싸워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만들려면 이 시리즈에서 만들어서 조금 치고 나가는 계기를 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창과 방패의 대결이다라고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이게 창이 굉장히 날카로운 것도 아니고 방패가 굉장히 단단한 것도 아닌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맞춰보다 보니까 오지 이글스의 그런 1, 2, 3 라인 밸런스 잘 갖춰진 창 그리고 크레인즈 지금 이노우에가 좋잖아요. 그리고 수비들도 상대적으로 공격진에 비해서는 안정감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창과 방패의 대결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크레인즈 공격이 언제 터지느냐가 관건이겠네요. 예. 근데 또 도마코마의 홈이고 오지 이글스의 홈이고 하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변수가 맞물리네요. 지난 시즌에 오지 이글스한테 참 많이 당했던 크레인즈가 어떤 결과를 낼지 기다려보겠습니다. 10월 21일, 22일 같은 날에 일본 두 팀이 또 만나네요. 일본 하치노에에서 도쿠 프리블레이즈와 니코 아이스벅스의 2연전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9월 30일, 10월 1일이었어요. 니코에서의 양팀 2연전에서는 니코 아이스벅스가 2승을 했었죠. 대한민국 원정 6연전 치르고 이제 일본으로 넘어간 두 팀이 만나게 됐어요. 한국 원정 6연전에서 뭐 거의 비슷한 승점을 안고 돌아갔던 두 팀입니다. 지금 2위에서 7위 촘촘하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경기에서 뭐 프리블레이즈가 확 이긴다든지 아이스벅스가 확 이긴다든지 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더 진짜 2위부터 7위가 더 온전에 빠질 것이냐 아니면 한 팀이 좀 올라가고 한 팀이 떨어질 거냐 뭐 이런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벅스가 당장 2승을 해버리면 24점까지도 승점이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뭐 블레이즈와 승점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지난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즈 입장에서는 공수 양면에서 굉장히 키플레이어가들이 한 명씩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였고 로건 스티븐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 감독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 심각한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리즈에서 복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블레이즈 수비가 점점 탄탄해지는 거고 지난 벅스전처럼 그렇게 당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난 벅스전도 경기 흐름 자체는 블레이즈가 훨씬 좋았다고 해요. 근데 다만 이제 뭐 득점을 전처럼 못한다든지 이제 득점 또 못하다 보면은 득점 못하는데 뭐 좀 쉽게 먹히고 이러보면 선수들 또 이제 흔들리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크게 작용한 것 같은데 어쨌든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페인이 무엇인지 좀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전력상으로 조금 더 블레이즈가 우위에 있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래도 벅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색다른 하키를 좀 적응을 이제 상대가 적응을 못하는 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아예 이 칼라에 적응을 아예 못하면서 그냥 무너지는 모습이 나왔고 예. 어떻게 보면은 첫 블레이즈 시리즈 같은 것도 그런 흐름이라고 또 맥락과 좀 유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첫 2승을 한 거를 잘 살리게 된다면 아무리 원정이라고 하더라도 벅스도 승산이 있죠. 네. 뭐 양팀 다 꼴리도 출중한 기량의 이토유토와 후쿠우지 맞대결도 볼만할 것 같고. 세대 교체 대결인가요? 예, 그러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양팀 둘 다 지금 안 좋은 거는 공격 쪽이죠. 그래서 뭐 프리블레이즈는 여전히 다나카오가가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딱히 뭔가 희망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벅스도 뭐 테라유율이 이번에도 안양 2연전 보니까 테라유율이 혼자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나마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아이스벅스가 뭐 사이토 형제라던가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씩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서 공격적인 아이스벅스가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단단한 그 꼴리 이토요토의 벽을 어떻게 뚫어낼지 봐야 될 것 같고 뭔가 방패 대 방패 느낌이어서 뭐 경기 전체적으로는 좀 지루하지 않을까라는 안 봐도 비디오인데 그런 느낌은 들긴 하지만 아치노의 프리블레이즈 홈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약간은 좀 더 프리블레이즈가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3주 만에 장소를 바꿔서 다시 만나게 된 두 팀이 또 어떤 결과를 낼지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까지 오늘 비하인드넷 118회 준비한 소식은 다 풀었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제72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 일정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됐네요. 우리나라 고향에서 11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국내 성인 팀들이 다 나오는 대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일정이 나왔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이 대회도 함께 다룰 예정인데요. 좀 더 다다음 회차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온더스포츠.tv 홈페이지고요. 페이스북에 온더스포츠, 유튜브에 온더스포츠 검색하셔도 좋고요.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스포츠 라디오와 네이버 TV에서도 온더스포츠 검색하시면 보다 많은 영상 자료와 함께 또 아이스하키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18회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이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